집은 사람을 담는 그릇이다. 그릇이 사람보다 크면 사람은 그 안에서 흔들린다. 정약용이 말년에 제자들에게 남긴 이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그대들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은퇴 후 오랜 꿈이었던 넓은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설렘으로 가득했지요. 새 가구를 들이고 창문마다 햇살이 들어오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달째가 되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넓은데 하루가 텅 비어 보였고 방은 많은데 들어가는 곳은 늘 같았으며 정원은 아름다운데 나가기가 귀찮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좋은 집으로 이사하면 노후가 편안해질 거라고요. 값비싼 동네에 자리 잡으면 마음도 풍요로워질 거라고요. 그러나 진짜 핵심은 집의 값이 아닙니다. 집이 삶을 밀어내는 구조가 되느냐, 삶을 끌어당기는 자리가 되느냐에 있습니다. 정약용은 강진 유배 시절 작은 초당에서 18년을 살았습니다. 관직에 있을 때는 큰 저택에서 하인들과 손님들로 북적였지만 유배지의 초당은 겨우 서너 평 남짓한 공간이었지요. 처음에는 그 좁음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밤마다 벽이 가까워 숨이 막힐 것 같았고 몸을 제대로 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이 작아지자 바깥으로 나가는 일이 많아진 것입니다. 아침이면 마을 어귀로 산책을 나갔고 낮에는 제자들과 마당에 앉아 글을 읽었으며 저녁이면 이웃 농부와 차를 마셨습니다. 집이 좁아서 불편했지만 그 불편함이 오히려 삶을 집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반대로 한양의 큰 집에서는 방이 많아서 며칠씩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모르고 지냈고 마당이 넓어서 오히려 나가기가 귀찮았으며 관리할 것이 많아서 하루가 그 일로만 채워졌습니다. 정약용은 깨달았습니다. 집의 크기가 아니라 집이 사람을 어디로 이끄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요. 집이 삶을 담는 그릇이 될 때는 작아도 넓게 느껴지고 집이 삶을 가두는 상자가 될 때는 넓어도 좁게 느껴진다는 사실을요. 그대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편안한가요? 아니면 집 때문에 더 고립되고 있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지나요? 아니면 집 안에서만 하루를 보내게 되나요? 웃음이 늘어나고 있나요? 아니면 조용함만 쌓여가고 있나요? 어느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50년을 살던 낡은 아파트를 팔고 교회의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정원도 있고 방도 3개나 되는 집이었지요. 이웃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이제 여유롭게 사시겠네요. 하지만 석 달이 지나자 그 집은 조용한 감옥이 되었습니다. 마트는 차로 10분 거리였고 친구들은 멀어서 가기 힘들다며 방문을 줄였습니다. 정원 손질은 허리에 무리가 갔고 빈 방은 먼지만 쌓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1년 만에 다시 도심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집의 값이 아니었습니다. 집이 삶을 밀어낸 것입니다. 집이 크고 새 것이라는 자랑보다 집에서 나가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이 더 중요했던 것이지요. 정약용은 말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집은 사람을 지키는 곳이지 사람을 가두는 곳이 아니다. 집이 사람보다 커지면 사람은 그 안에서 작아진다. 그대들의 집은 지금 그대를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를 작게 만들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노년의 집을 고를 때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어느 동네가 좋을까요? 전원주택이 나을까요? 아파트가 나을까요? 몇 평이 적당할까요? 그런데 정약용은 전혀 다른 질문을 먼저 던졌습니다. 이 집이 내 삶을 계속 움직이게 하는가? 질문이 바뀌면 답도 바뀝니다. 동네의 명성보다는 걸어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지고 집의 크기보다는 관리가 부담스럽지 않은지가 중요해지며 집의 형태보다는 바깥으로 나가는 동선이 편한지가 중요해집니다. 정약용은 관직에 있을 때 집을 단순히 잠만 자는 곳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새벽이면 마당에서 책을 읽었고 낮에는 손님을 맞아 차를 나누었으며 저녁에는 아이들과 글을 가르쳤습니다. 집이 삶의 무대가 아니라 삶을 준비하는 뒤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집에서 에너지를 얻어 밖으로 나갔고 밖에서 얻은 경험을 집에서 정리했습니다. 집과 삶이 서로를 밀어주는 관계였지요. 그런데 유배지에서는 달랐습니다. 처음 강진에 도착했을 때 그가 머물 곳은 사방 서너 평짜리 초당뿐이었습니다. 책을 펼치면 이불을 개야 했고
손님이 오면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처음엔 이 좁음이 모욕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양에서는 넓은 서재에 책이 가득했고 손님 방도 따로 있었으며 혼자 생각할 공간도 충분했으니까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정약용은 이상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집이 좁으니 바깥으로 나가는 일이 많아졌고 마을 사람들과 자주 마주치게 되었으며 제자들과는 늘 마당이나 언덕에서 만났습니다. 집이 작아서 불편했지만 그 불편함이 오히려 삶을 넓혔습니다. 반대로 한양의 큰 집에서는 방이 많아서 며칠씩 같은 공간만 오가며 살았고 사람을 만나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정약용은 깨달았습니다. 집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집이 삶을 어디로 이끄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요. 집이 삶을 담는 그릇이 될 때는 커지고 집이 삶을 가두는 상자가 될 때는 작아진다는 사실을요. 어느 7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은퇴 후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집을 샀습니다. 2층 집에 정원까지 딸린 멋진 곳이었지요. 처음 6개월은 행복했습니다. 아침마다 산책을 하고 정원에 꽃을 심었으며 손님을 초대해 자랑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자 그 집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정원 관리는 허리에 무리를 주었고 2층 청소는 숨이 찼으며 겨울이면 난방비가 부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친구들이 거긴 너무 멀어라며 방문을 줄였고 그는 점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도심의 작은 아파트로 다시 이사했습니다. 평수는 절반이었지만 걸어서 도서관에 갈 수 있었고 복지관에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으며 마트와 병원도 가까웠습니다. 집은 작아졌지만 삶은 넓어졌습니다. 지금 그대들이 살고 있는 집 또는 앞으로 살 집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집을 고르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삶을 움직이게 하는 집을 고르려 하고 있습니까? 집을 꾸미는 데 힘을 쓰고 있습니까? 삶을 꾸리는 데 힘을 쓰고 있습니까? 정약용이 남긴 편지들을 보면 화려한 집 자랑은 한 줄도 없습니다. 대신 먹고 읽고 배우고 서로를 살피는 일상의 질서를 세우려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집의 품격은 자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람이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장치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질문을 바꾸십시오. 어디가 좋을까가 아니라 이곳에서 내가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를 먼저 물어보십시오. 그 질문이 바뀌는 순간 집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선택의 기준도 달라지며 남은 시간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노년의 집은 보기 좋은 공간이 아닙니다. 하루의 리듬을 지켜주는 조건이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간단한 식사를 하고 잠깐 걷고 누군가와 말을 나누고 책을 읽고 다시 잠드는 이 작은 순환이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것이 노년의 집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정약용은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서 집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은 책 3권을 읽었고 제자 둘과 대화를 나누었으며 저녁에는 이웃과 차를 마셨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집은 배경이었고 삶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집이 화려하냐 검소하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 집에서 하루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느냐였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착각합니다. 좋은 집으로 이사하면 삶의 질이 올라갈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집이 커지면 관리할 것이 늘어나고 관리의 시간을 빼앗기면 삶을 누릴 여유가 줄어듭니다. 집이 멀어지면 사람을 만나기 어려워지고 사람을 못 만나면 말이 줄고 말이 줄면 마음도 굳어갑니다. 어느 6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30년을 살던 오래된 아파트를 팔고 강 옆에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층도 높고 뷰도 좋고 시설도 최신이었습니다. 이웃들은 부러워했지요. 좋은데 사시네요. 하지만 석 달이 지나자 부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집은 좋은데 하루가 무료했습니다. 예전 아파트에서는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자주 만났고 단지 앞 공원에서 산책하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으며 근처 시장에서 장을 보며 가게 주인과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새 아파트는 달랐습니다. 이웃과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고 주변은 조용했으며 시장 대신 대형마트만 있었습니다. 집은 좋아졌는데 하루는 텅 비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시 예전 동네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집은 조금 낡았지만 걸어서 복지관에 갈 수 있었고 공원에서 아는 얼굴을 만날 수 있었으며 시장에서 말을 나눌 사람이 있었습니다. 집은 작아졌지만
삶은 다시 채워졌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은 사람을 지키는 곳이지 사람을 가두는 곳이 아니다. 노년의 집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삶을 떠받치는 조건입니다. 그 조건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외로움만 키웁니다. 그대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사는 집에서 아침 산책을 나갈 수 있습니까? 걸어서 도서관이나 복지관에 갈 수 있습니까? 일주일에 두세 번은 누군가와 얼굴을 마주칠 수 있습니까? 집이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그 집은 아무리 비싸도 노년에는 맞지 않는 집입니다. 집의 품격은 값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람이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장치에서 결정됩니다. 넓은 거실보다는 가까운 공원이, 고급 주방보다는 걸어갈 수 있는 시장이, 멋진 정원보다는 자주 만날 이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노년의 집이 갖춰야 할 진짜 조건입니다. 노년에 필요한 집의 기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검소하고 편리하고 반듯하고 고립되지 않으면 됩니다. 이 네 가지만 지켜줘도 집은 삶을 지켜주는 자리가 됩니다. 하나라도 흔들리면 집이 오히려 삶을 먹어치우기 시작합니다. 첫째, 검소함입니다. 과시는 처음엔 뿌듯하지만 곧 유지비가 되어 돌아옵니다. 넓은 집은 난방비가 무겁고 고급 자재는 수리비가 비싸며 정원은 손질의 시간을 빼앗깁니다. 검소함은 인색함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에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는 지혜입니다. 정약용은 강진 유배 시절 초당 한 칸으로 18년을 살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관리할 것이 적어서 시간이 남았고 그 시간으로 500권이 넘는 책을 쓰고 수백 명의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집이 검소했기 때문에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둘째, 편리함입니다. 불편한 구조는 처음엔 참을 만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장벽이 됩니다. 계단이 많으면 2층은 쓰지 않게 되고 문턱이 높으면 넘어질 위험이 커지며 동선이 복잡하면 귀찮아서 나가지 않게 됩니다. 편리함은 사치가 아니라 하루를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필수입니다. 어느 7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2층 집을 샀는데 침실이 2층에 있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지만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자 계단이 두려워졌습니다. 결국 1층 거실에서 자기 시작했고 2층은 창고가 되었습니다. 집은 넓었지만 실제로 쓰는 공간은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셋째, 반듯함입니다. 반듯함은 멋이 아니라 안전입니다. 바닥이 고르지 않으면 넘어지기 쉽고 조명이 어두우면 사고 위험이 커지며 물건이 흐트러지면 생활도 흐트러집니다. 반듯함은 삶의 질서를 지켜주는 기본 조건입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방을 정돈하는 것은 마음을 정돈하는 일이다. 집이 흐트러지면 마음도 흐트러지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하루도 흐트러집니다. 반듯함은 단순히 깔끔함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넷째, 고립 금지입니다. 집의 위치와 동선이 이것을 결정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사람을 만날 길이 없으면 그 집은 외로움의 둥지가 됩니다. 걸어서 닿을 수 있는 공원, 복지관, 도서관, 시장이 있어야 하고 그곳에서 누군가와 마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60대 남성이 조용한 곳을 찾아 교회로 이사했습니다. 산도 보이고 공기도 좋고 집도 넓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그는 말수가 줄었습니다. 친구들은 거긴 너무 멀어라며 방문을 줄였고 마을에는 아는 사람이 없었으며 외출할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조용함은 처음엔 평화로웠지만 곧 고립이 되었습니다. 이 네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집은 삶을 돕지 못합니다. 검소하지 않으면 관리에 지치고 편리하지 않으면 불편에 갇히며 반듯하지 않으면 사고 위험이 커지고 고립되면 외로움이 쌓입니다. 그대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사는 집은 이 네 가지를 갖추고 있습니까? 관리 부담이 적습니까? 동선이 편합니까? 바닥과 조명이 안전합니까? 걸어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까? 만약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그것부터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집의 선택은 체면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위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넓은 집을 꿈꿉니다. 방이 많으면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거실이 넓으면 마음도 넓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넓은 집은 처음엔 여유처럼 느껴지지만 곧 비어있는 방이 마음의 허기를 키웁니다. 정약용은 한양에 있을 때 넓은 저택에서 살았습니다. 방도 여러 개였고
마당도 넓었으며 서재도 따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방이 많아서 좋았던 게 아니라 방이 많아서 관리할 것이 늘었고 관리하느라 정작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했다. 유배지의 초당은 달랐습니다. 서너 평밖에 안 되는 공간이었지만 치울 것도 적었고 신경 쓸 것도 적었으며 그 덕분에 생각할 시간이 많았습니다. 집이 작아서 불편했지만 그 불편함이 오히려 삶을 단순하게 만들었고 단순함이 집중력을 높였습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은퇴 후 40평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예전에 살던 25평보다 훨씬 넓었지요. 처음엔 기뻤습니다. 이제 여유롭게 살 수 있겠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넓은 집은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방 3개 중 하나는 거의 안 들어갔고 넓은 거실은 먼지가 자주 쌓였으며 큰 창문은 닫기가 힘들었습니다. 겨울이 되자 난방비가 2배로 늘었고 청소하는데 하루가 꼬박 걸렸습니다. 넓어서 편할 줄 알았는데 넓어서 지쳤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시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20평짜리 아파트였지만 관리가 쉬웠고 난방비도 적었으며 청소도 금방 끝났습니다. 집은 작아졌지만 시간은 늘어났고 그 시간으로 산책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책도 읽었습니다. 넓이를 줄였더니 삶이 넓어졌습니다. 넓은 집은 관리의 무게를 키웁니다. 먼지 쌓인 한 칸 쓰지 않는 가구, 손질해야 할 정원, 비워둔 방이 늘수록 오늘도 치워야 한다는 숙제가 늘어납니다. 숙제가 늘면 대화가 줄고 외출이 줄며 결국 집에 갇히게 됩니다. 반대로 몸에 맞는 크기는 삶을 가볍게 만듭니다. 정리가 간단해지고 난방이 부담스럽지 않으며 동선이 단순해져 하루가 가벼워집니다. 그 가벼움이 바깥으로 나갈 힘을 남깁니다. 정약용은 말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집은 사람을 담는 그릇이다. 그릇이 사람보다 크면 사람은 그 안에서 흔들린다. 넓이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적정 크기가 중요합니다. 그대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사는 집은 넓어서 편한가요? 넓어서 지치나요? 모든 방을 다 쓰고 있나요? 아니면 몇 개는 비워두고 있나요? 청소와 관리에 하루의 절반을 쓰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넓이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집이 작아지면 삶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노년의 건강은 약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말할 사람이 있을 때 지켜집니다. 병원이 가까운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걸어서 사람을 만날 길이 있어야 합니다. 공원, 도서관, 작은 시장, 복지관처럼 자주 만나는 길이 있을 때 집은 외로움의 둥지가 아니라 삶의 출발점이 됩니다. 정약용은 강진 유배 시절 매일 아침 마을 어귀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산책길에서 농부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우물가에서 안악들의 수다를 듣고 서당 앞에서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작은 만남들이 그의 하루를 채웠고 외로움을 흩어주었으며 생각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한양에 있을 때는 달랐습니다. 큰 저택에서 살았지만 나가려면 가마를 타야 했고 만나는 사람도 정해져 있었으며 우연한 만남은 거의 없었습니다. 편했지만 삶은 단조로웠고 사람은 멀었습니다. 유배지의 좁은 초당은 불편했지만 걸어 나가면 늘 누군가가 있었고 그 누군가가 하루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7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은퇴 후 좋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병원도 가깝고 편의시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그녀는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병원은 가까웠지만 사람은 멀었습니다. 단지가 크고 조용해서 이웃과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고 주변에는 대형마트만 있어서 장을 보러 가도 아는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공원은 있었지만 산책하는 사람이 적었고 복지관은 차를 타야 갈 수 있었습니다. 편리했지만 외로웠습니다. 결국 그녀는 다시 예전 동네로 이사했습니다. 시설은 조금 낡았지만 걸어서 시장에 갈 수 있었고 공원에서 아는 얼굴을 만날 수 있었으며 복지관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은 조금 멀어졌지만 사람은 가까워졌고 그 가까움이 마음을 채웠습니다. 노년의 건강은 약과 치료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말을 나눌 사람, 웃을 수 있는 순간, 외출할 이유가 있을 때 건강도 함께 지켜집니다. 집에만 있으면 말이 줄고 말이 줄면 생각도 줄며 생각이 줄면 몸도 굳어갑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으면 마음이 굳고 마음이 굳으면 몸도 굳는다. 걸어서 닿을 수 있는 공원, 도서관, 작은 시장, 복지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고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짧은 농담을 주고받는 것, 그것이 노년을 지키는 진짜 약입니다. 그대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사는 집에서 걸어 나가면 10분 안에 누군가를 만날 수 있습니까? 일주일에 두세 번은 말을 나눌 사람이 있습니까? 외출할 이유가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노년에는 맞지 않는 집입니다. 병원보다 먼저 사람 만날 길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착각합니다. 집을 사면 끝이라고요. 하지만 집은 사는 순간부터 관리가 시작됩니다. 수리 청소, 눈 치우기, 정원 손질, 이런 일들은 처음엔 취미처럼 시작되지만 곧 의무가 되어 어깨를 누릅니다. 정약용은 말년에 이런 성찰을 남겼습니다. 화려함은 처음엔 기쁨을 주지만 곧 짐이 된다. 절제는 처음엔 부족해 보이지만 곧 자유가 된다. 집이 손이 많이 갈수록 약속이 줄고 외출이 줄며 결국 집이 삶을 먹어치우게 됩니다. 어느 6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은퇴 후 작은 전원주택을 샀습니다. 정원도 있고 텃밭도 있고 나무도 심었습니다. 처음 1년은 행복했습니다. 아침마다 정원을 돌보고 채소를 키우고 꽃을 가꾸었습니다. 그런데 2년째가 되자 정원은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이면 풀이 자라서 매주 뽑아야 했고 겨울이면 눈을 치워야 했으며 봄과 가을에는 나무를 손질해야 했습니다.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고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친구들이 같이 여행 가자고 해도 집 관리 때문에 못 간다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집이 삶을 묶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는 집을 팔고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정원은 없었지만 관리할 것도 없었습니다. 청소는 1시간이면 끝났고 수리는 관리사무소에 맡기면 되었으며 눈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집은 단순해졌고 시간은 늘어났으며 그 시간으로 친구를 만나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정약용은 강진 유배 시절 초당 한 칸으로 살았습니다. 관리할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책 쓰는데, 제자 가르치는데, 사람 만나는데 쓸 수 있었습니다. 만약 큰 저택에서 살았다면 관리의 시간을 빼앗겨 그 많은 책을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집이 손이 많이 갈수록 하루는 그 일로 채워집니다. 오늘은 이것 고치고 내일은 저것 청소하고 모레는 정원 손질하고 일주일이 지나면 정작 하고 싶었던 일은 하나도 못한 채로 끝납니다. 집을 위해 사는 건지 살기 위해 집이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됩니다. 노년의 시간은 고치는 데 쓰라고 남아있지 않습니다. 배우고 만나고 누리고 정리하라고 남아있는 것입니다. 집이 그 시간을 빼앗으면 삶은 점점 작아집니다. 그대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사는 집은 관리가 부담스럽지 않나요? 한 달에 며칠이나 집 관리에 시간을 쓰고 있나요? 집 때문에 약속을 미룬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집이 삶을 돕는 게 아니라 삶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약용이 남긴 절제와 질서의 지혜는 여기에 있습니다. 집은 화려할 필요가 없고 클 필요도 없습니다. 관리가 적고 동선이 단순하며 시간을 빼앗지 않는 집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야 하루가 집에 묶이지 않고 삶을 누릴 여유가 생깁니다. 결국 정답은 전원주택이냐 아파트냐가 아닙니다. 검소하고 편리하며 반듯하고 고립되지 않는 조건을 갖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4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집은 어떤 형태든 노년을 지켜줍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아무리 비싸고 좋은 집이라도 삶을 무너뜨립니다. 정약용은 평생 2가지 삶을 살았습니다. 한양의 큰 저택에서 사는 삶과 강진의 작은 초당에서 사는 삶. 처음에는 큰 저택이 좋았습니다. 넓고 화려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했으니까요.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니 진짜 삶은 작은 초당에서 더 풍요로웠습니다. 초당은 좁았지만 관리가 적어서 시간이 많았고 그 시간으로 책을 쓰고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집이 작아서 바깥으로 자주 나갔고 바깥에서 사람을 만나고 생각을 넓혔습니다. 불편했지만 삶은 더 살아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깨달았습니다. 집은 무대일 뿐 말년의 본편은 그 밖에서 살아내는 삶이라는 것을요. 집이 가벼워지면 비로소 삶이 무대 밖으로 나와 배우고 만나고 움직일 시간이 생긴다는 것을요.
그대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집은 무대입니까? 감옥입니까? 집이 삶을 떠받치고 있습니까? 삶을 가두고 있습니까? 집에서 나가는 일이 즐거운가요? 귀찮은가요? 어느 7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50평 아파트에서 살다가 25평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친구들은 물었습니다. 왜 더 작은 집으로 가요? 그 부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집이 작아지면 삶이 넓어져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관리할 것이 줄어서 시간이 늘었고 그 시간으로 폭직한 수업을 듣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고 손주들을 더 자주 만났습니다. 집은 작아졌지만 하루는 가득 찼습니다. 정약용은 말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집은 사람을 지키는 곳이지 사람을 가두는 곳이 아니다. 집이 사람보다 커지면 사람은 그 안에서 작아진다. 노년의 집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삶을 떠받치는 촉건입니다. 오늘부터는 집을 더 완벽하게 만들기보다 주 2, 3번은 사람 있는 곳으로 나갈 약속을 먼저 잡아보십시오. 걸어서 공원에 가고 도서관에 가고 복지관에 가고 시장에 가십시오. 그곳에서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나누고 짧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집은 무대일 뿐입니다. 말년의 본편은 그대가 밖에서 다시 살아내는 삶입니다. 집이 가벼워지면 삶이 넓어집니다. 집이 단순해지면 하루가 채워집니다. 집이 조건을 갖추면 노년이 지켜집니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돌아온 뒤 작은 집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매일 제자들이 찾아왔고 책을 쓰고 글을 가르쳤습니다. 집은 작았지만 삶은 끝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남긴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집은 형태가 아니라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갖춰지면 나가서 사십시오. 집 안에서 늙지 마시고 밖에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노년의 집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